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이 좀 모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전세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을 돈만 건네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미비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전세 분쟁이라든지 부동산 계약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든 보험의 성격을 띠면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쓰고 어떻게 하면 분쟁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계약에서 뭐니 해도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계약서를 일단 잘 써야죠. 그런데 계약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계약서를 잘 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상하게 월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의 면면을 부동산 중개사나 아니면 직접 물어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세계약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명의자와 계약 당사자와 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무도 물어보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도 좋고, 특히 날짜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너무나 타이트하게 이 계약서 날짜를 잡으면 의도치 않게 그 날짜를 어기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쓰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귀책 사유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계약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나오지 않았을 경우 과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느냐,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적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는 약간의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지만 잘 안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날짜를 여유 있게 잡으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또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겠다, 계약금을 전액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책 사유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특약 사항을 좀 꼼꼼히 적으시는 게 좋아요. 특약이라고 하면 그 계약서 상에만 존재하는 그 계약 당사자들만 해당이 되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어디가 망가졌으면 고쳐내야 된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일반적인 루트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특약 사항에 꼼꼼하게 적는 게 좋아요. 나가게 된다고 하면 석 달 전에는 통보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잡아놓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에 관한 것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특약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원주택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잔금 날짜까지 전원주택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좀 미비된 것이 많았었어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됐을 때 귀책 사유를 임대인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다 저 정도는 들어와서 살면서 고쳐도 된다,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특약을 좀 더 꼼꼼히 적었더라면, 또 꼼꼼히 확인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결국 임차인은 계약이 파기돼서 당장 다른 곳으로 입주해야 될 곳으로 입주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미루고 임차인은 또 임대인에게 미루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특약만 만약에 꼼꼼하게 적었더라면 이런 분쟁은 미연에 아마 방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잔금이에요. 돈이 오고 갈 때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이체했다. 그 방법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오고 갔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요. 잔금 전에 만약에 계약 이행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을 주는 게 낫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 또 상대방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난다 싶으면 특약에 꼼꼼하게 적는 것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돈이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중간에 끼어있는 부동산 중개사를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임대인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죠.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속이다 보니까 약속이 틀어졌을 때 그 짜증이 굉장히 크죠. 무엇보다도 의도치 않은 잘못이나 의도치 않은 망가짐으로 인한 귀책 사유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항상 관건이 돼요. 부동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부동산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처럼 전세 분쟁이 넘쳐나는 때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를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잘하는 법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이라고 하면 특약 사항에 꼼꼼하게 적어서 귀책 사유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계약이 사람마다 물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돼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